안녕하세요. 화가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1강 때 했던 우리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왜 우리가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한번 봤는지 오늘의 강의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정열의 화가 이쾌대 한국 근대 미술의 해방고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방고지라는 그 이름은 이쾌대의 작품의 작품명이기도 합니다. 그 명을 따서 한국 근대 미술의 해방고지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쾌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그 근대 미술 작가들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누구 그림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화가의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최근에 그 김환기 합익이 그린 작품들이 그 홍콩 경매에서 80억, 100억 이렇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 한국 근대 미술, 한국 화가들을 통틀어서 근현대 작가들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그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그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단색조에 아주 거친 화강석 질감이 나는, 그래서 한국적인 질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죠. 그런데 그 박수근 화백은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력도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야말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린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이 그런 단색조의 그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봅니다. 박수근 화백의 그 화구를 그린 이 정물화가 박수근 화백이 얼마나 이 정교한 그 색감과 정교한 그 묘사력을 가진 작가였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유명한 그 근대 화가로 박수근 외에 또 이중섭이라는 화가도 있습니다. 이중섭은 아주 그 말년이 쓸쓸하게 그 죽어간 그런 그 화가인데요. 제주도에서 있기도 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그 구상 시인과 아주 그 절친한 그런 친구고 또 구상 시인의 집에서 잠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박수근의 그림, 김환기의 그림, 혹은 이중섭의 삶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림 가격이 먼저 나오고 이 사람의 그 아주 그 쓸쓸한 죽음, 예술가의 어떤 그 황폐한 그런 그 소외, 죽음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좀 안타까운 게 예술가들의 신화적인 삶,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사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그런 기회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쾌대 화가의 작품을 보기 전에 이거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2006년인가 7년인가 그 이쾌대 전시를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그 충격이 지금도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는데요. 한마디로 우와, 우리 대구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가 있었나 충격이었습니다. 박수근 화백이나 이중섭 화백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 화가의 작품은 좀 결이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북으로 간 작가의 그 작품들도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지만 이쾌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정말 대단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군상 넘버 4, 넘버 4, 군상 4라는 이 작품은, 그동안 한국 근대 작가들이 그려왔던 인상주의 화풍이 아니었습니다. 일강에서 보여드렸던 그 들라크로아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 아주 그 강렬한 군상을 그린 그 작품과 비교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작품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이 그렸던 일본 유학파 출신의 작가들이 일본식 인상주의, 약간 어두운 배경 속에 저채도의 그림들, 풍경, 뭐 인물, 소품들 위주의 그런 그림들을 보다가 이런 대작, 몇 메다가 되는 이런 대작의 이런 군상의 그림이 인상주의 화풍이 아니라 이런 낭만주의 화풍으로 표현되어진 걸 제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화가도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정말 뒤통수를 한 세 방 연달아 맞은 그런 느낌, 그런 충격이 왔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가가 있었구나.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작품인데요. 이쾌대 작품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도 군상인데요. 군상을 표현한 작품인데 제목이 해방고지입니다. 해방고지. 그러니까 역시 그 1948년에 그려진 방금 보여드린 군상 시리즈와 같은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방고지라는 이름으로 군상을 그렸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과 노동자가 함께 있고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고, 그리고 힘에 넘치는 강렬한 여인과 남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주제의 그림이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 근대 화단에서 이렇게 강렬한 여인들, 아이들, 계층이 없는 이런 민중들을 군상으로 그린 이런 그림들이 있었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해방고지라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유파가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강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실주의 화가 크로베의 장례식 풍경이라든가 돌을 깨는 사람들, 이런 느낌도 있고, 또미에의 3등 열차에 보여지는 그런 필력도 보이고,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라든가 이런 낭만주의적인 작품들, 그러니까 감정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저는 이 쾌대가 너무너무 진짜 한국 근대 화단에 이제서야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좀 약간 분할 정도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해방고지와 지금 이 드라큘라가 그린 이런 민중을 이끄는 이 여신과 비교해보면 이 쾌대가 일본식 인상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인하는 그런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이쾌대의 작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쾌대 작품 중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쾌대가 그린 이 자화상을 보면 그야말로 진짜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부인 육아뽕을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자화상 그림을 보면 이 자화상도 역시
그 전쟁 이전에 그려진 작품인데 표현이 지금 현대 회화의 인물 구상화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색감, 필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여타 근대 화가들도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하면서 뭐 아주 그런 그 훌륭한 작품들을 남긴 건 사실이고요. 특히 뭐 이인성이라든가 또 천재적인 그런 화가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림들은 일본식 인상주의의 화풍과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쾌대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인상주의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인상주의에 가깝습니다만은 필력이라든가 색감은 거의 현대 회화입니다. 지금 작가들이 표현하는 그런 양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케데의 작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제가 왜 가져왔나 하면 이 작품은 봄처녀라는 제목의 이케데의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배경을 자세히 봐주세요. 멀리 원경이 보이죠? 이케데의 봄처녀는 저는 감히 모나리자와 비교합니다. 모나리자의 그 배경이 이렇게 아주 원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케데가 분명히 모나리자의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케데의 화풍의 영역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인물의 표현은 인상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르누아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사실적이며 또 빛에 의해서 색상들이 고유의 색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는, 예를 들면 흰 치마가 지금 좀 약간 베이지색 느낌, 브라운 느낌 이런 것들이 살짝 들어가 있죠. 이게 인상주의입니다. 빛이 닿는 그 부분의 느낌을 포착하는 거죠. 그런데 배경을 보면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물 표정과 자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강인한 조선 여인의 모습, 아름다운 내 누이 어머니의 그런 조선 여인의 모습이죠. 역시 또 한 번 더 비교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만은 근대 조선 화단의 그 서양화를 하시는 분들의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채도가 좀 낮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거나 뭐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유화라는 것이 그 무게감이 있고 저채도의 어떤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밝은 색조를 올려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한때 뭐 정형화된 유화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색이 배경에 깔리고 밝은 색이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까 채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케드는 그림 그리는 양식이 처음부터 밝은 색은 밝은 색 바탕 위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사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자, 모나리자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나리자의 배경에 보면 중경 없이 중경이 뭐 아랫부분에 살짝 있긴 하지만 이것도 중경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뒤에 바로 원경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 원경이 배치가 되는 요 양식, 형태, 이게 르네상스의 어떤 뭐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많이 보여졌던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쾌대의 작품이 르네상스 양식에서부터 해서 금방 보여드렸던 그 군상이라든가 해방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낭만주의에까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케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 분여도는 이케대가 그야말로 자기의 그림을 단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을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화단에는 없습니다. 이게 고갱 이후에 야수파 화가로 아주 유명한 화가죠. 마티스가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평면적이고 보색들을 막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마티스의 작품을 제가 지금 잠시 비교를 해드립니다. 굉장히 평면적이고 또 이런 보색을, 지금 녹색과 붉은색을 바로 붙여놓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그림 배울 때만 해도 보색을 같이 붙여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자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림의 화풍의 분위기가 뭔가 통일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이케대의 이 빨간색과 녹색의 배치, 그리고 이 평면적인 형태, 뒤에 이 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마티스의 그림과 정말 비교할 만하죠. 마티스는 1900년대 초, 한 5년에서 1905년, 10년 그 이후로 왕성하게 이 야수주의의 그림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이케대가 이런 화풍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 근대 화단의 영역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집니다. 이케대가 당시에 어떤 화풍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마티스 그림 아래에 있는 드로잉 작품인데요. 왼쪽 드로잉이 마부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마부와 말을 그린 그림이죠. 마부와 말을 드로잉한 겁니다. 채색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 이 작품을 보면 지금 형태가 좀 선명하지는 않죠. 지금 요 아기의 모습입니다. 아기. 그러니까 여기 머리이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눈과 코가 이렇게 측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 어른의 손가락이 보이죠. 어른의 손가락으로 봤을 때는 이 아기가 갓난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드로잉도 이 부드러움과 단순함, 그리고 이 거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소화하고 있죠. 지금 요 그림, 요 드로잉은 이케대의 화풍의 영역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한민이는 이케대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바탕에 적혀 있는 이 글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글들이 보면 피카소도 적혀 있고 루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화단에서 가장 유명했던 최신 트렌드의 화가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케대가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 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의 신조류를 계속해서 봤다는 이야기죠.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들을 나의 작품에 녹여내어서 이런 다양한 류파의 작품들을 내 것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케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우리 미술사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 근대 화단의 영역을 넓혔다.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근데 작가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쾌대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그런 성취를 이룬 그런 작가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대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쾌대는 작품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너무 그런 서사성과 서정성을 다 가지고 우리 한국의 당시 시대의 환경이라든가 당시 사람들, 어린이들, 특히 여인들, 그런 평등 사상에 준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요소들이 그림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쾌대가 꿈꾸고 있었던 세상이 이쾌대의 그림에 나오는 거죠. 지금 아까 저 위에 보여드렸던 이 해방고지, 이 해방고지라는 이 작품을 보면, 이걸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당시 6.25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강인한 인상으로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그림은 거의 그 전에도 없었고 당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왜 이쾌대는 이런 민중들의 모습을,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렇게 화폭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쾌대가 가지는 개인적인 예술적 욕구가 정말 남달랐다. 그 예술적 성취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 부분 하나와 이쾌대가 바라는 세상, 이쾌대가 꿈꾸는 유토피아,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녹여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쾌대는 대한민국 근대 화단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쾌대가 그간에 대구에 이쾌대 가족들이 살면서 상당히 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쾌대가 가지는 한국 근대 화단의 가치의, 특히 대구의 근대 화단이 가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지금도 이제 많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쾌대 그림을 조금만 더 보고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아주 따뜻한 정물화죠. 그야말로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려진 정물화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화면의 어떤 그 색상의 어떤 느낌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예. 그 서양의 색채의 마술사 보나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흡사 보나르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잔 그림도 제가 지금 담아왔는데요. 지금 세잔 그림 바로 밑에 이게 보나르 그림입니다. 보나르라는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쾌대가 이 작가들을 다 보고 하나하나 다 따라 그려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유파의 그림들을 흡수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 그림은 이쾌대의 그린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린. 거지죠, 거지. 이 지금 동양 그릇을 들고 있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지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못 먹고 가난한, 배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꾸부정하게 비굴한 형태의 그런 그 학대받는, 핍박받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뭔가 상징하고 있는, 무엇인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걸 저는 읽었습니다. 이 표정에서 뭔가 결의에 찬 혹은 뭔가 단호함을 가진 그런 그 표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미술 유파라든가 미술 그 유파의 영역에 뭐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피데가 무엇을 꿈꾸었고 또 무엇을 고민했고 또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읽었습니다. 제가 이케데를 설명하면서 서구의 미술들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짧게 뭐 정의를 내리자면 한국 근대 미술은 일본식 인상주의에 빠져들어 있었다거나 일본식 인상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국소적인 영역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은 이케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케데는 자신이 그렸던 이 그림들의 그 내용들만으로도 한국 근대 미술사를 다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월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이런 작가를 묻어두고 있었다는 이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의 어떤 이 비극적인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케데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 근대 미술은 서구의 유파들을 다양하게 섭렵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녹여들였다. 저는 거기에 정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강은 이케데로서 이케데 이야기로 한국 근대 미술의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3강에서는 또 다른 대구의 작가 이상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